그전엔 아동 학대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아이는 그냥 아이는 약간 그냥 낳아놓으면 자라는 약간 그런 식이었죠. 그러다가 1983년에 한국 어린이 보호회라는 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몇 년 있다가 하도 참여가 없어서 망했어요. 그때는 아이를 왜 보호해야 돼? 내가 그냥 뭐 잘 키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런 신고가 안 돼서 1984년에 한번 망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보호협회라든지 재단 운영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약간 뿌리 깊은 체벌 문화가 있죠. 체벌 문화가.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어떤 그 정신과 의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6년에 그 11살부터 15살 우리나라 아동들한테 너 그 얼마나 맞아봤니?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98%가 나는 부모한테 맞아봤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체벌에 대한 개념은 이게 지금 이제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체벌을 이렇게 대물림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그 속해 있는 아동보호 단체 등이랑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벌은 당연히 아이를 다치게 하고 맞아도 되는 나이라든지 안전한 체벌도 없다가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벌의 시절은 당연히 끝났어요. 더 이상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가 어디까지 우리가 볼 것이냐, 아동 학대 범주를 어디까지 넣을 것이냐에서 가장 진보적인 방향으로 정합니다.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상해, 학대, 유기, 방임, 성적을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아동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동 학대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폭력은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고 예방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협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관계가 부모가 80.5%예요. 그래서 이게 그 아이 컨택 캠페인도 이 부모 교육, 그 다음에 아이 양육자 교육이 그냥 그 아이를 그냥 때리지 맙시다 보다 이 교육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때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때렸습니까? 그 양육 태도라든지 방법이 부족해서 이런 학대가 옳은 훈육인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높았습니다. 아동은 성인의 권위에 복종하고 수동적이고 무력하고 통제돼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새로운 그런 아동의 그 인권의 개념에서는 아동 권리 주체고 잠재 능력이 있고 자신만의 관점이 있고 견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희망 자체가 어른들과 다를 뿐이며 그래서 완벽히 독립된 주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인터내셔널한 그런 협약이, 역사적인 협약이 1989년에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고 91년에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하면서 이것도 같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동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협약이라서 196개국이 비준하고 각자의 동일 법이랑 동일한 효력으로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그 권리 협약 내용에서 과정 저 결국 하나예요. 이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일은 누구 하나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하나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다. 이런 것이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내온 주요 골자입니다. 부모는 여기서 정서적 유대랑 애정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애정이라는 게 실은 아주 인간에게 아주 쾌감이에요. 이 안정적인 쾌감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누가 공급을 해줘야지 정신 상태가 안정이 되는데 그게 아동이 받아야 될 권리고 그것들을 부모가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애정이 결핍되거나 거부적 태도를 보이면은 이건 당연히 뭐 아이가 그 안정 기지가 없으니까 트라우마가 되겠죠. 근데 과잉으로 보호한다든지 과잉으로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돼요. 과잉 보호된 아이는 아이가 일단은 주체적으로 못 자라는 데다가 이것도 정신적으로 약간 그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근데 과잉 보호는 오히려 부모가 좀 더 그 정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학문적으로는 봅니다. 내가 사랑받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할 때 아이가 자신감이 생겨요. 이거는 성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면은 늘 불안하고 아이가 우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훈육을 하지만 그 방법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뜻함을 유지해서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전부 다 긍정적인 효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기준이 필요하고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이란 느낌을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태도가 그냥 정말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는 태도가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답이고 난 여기까지 지켜야 되겠구나. 이 태도를 유지하는 게 일단은 이거 유지만 돼도 아주 좋은 훈육 방법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뭐 우리 중에 전부 다 아이가 아니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때 나름대로 공포스럽고 나름대로 힘들었고 나름대로 이건 두려웠고 이런 것들이 다 느낀 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아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도 아이였으니까. 근데 가끔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요. 지금 어른이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냥 아이였던 때를 떠올려서 이 아이가 어떻게 외롭겠구나,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상처를 받겠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 훈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헤아리고 이해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궁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육자 입장에서 훈육이 어려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difficult child라는 거는 작은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오버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difficult child라고 해요. 기질적으로. easy baby는 뭐예요?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흥얼흥얼하고 우는 애는 easy baby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자, 까탈스러운 애기들은 이게 정말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브라젤턴 박사에 의하면은 과잉보호를 하다가 나중에 훈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0세부터 훈육을 시작하라는 거지. 오케이? 예. 근데 2세, 3세까지 과잉보호를 해놓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내 맘대로 내 세상에 돌아가는구나. 내가 울면 엄마가 와서 안아주는구나. 내가 울면 아빠가 와서 놀아주는구나. 이렇게 대놓고 이제 3세부터 훈육을 시작해요. 안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배신감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더 뒤집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0세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시작하냐? 0세부터 울면 쟤 앉아있으니까 6, 7개월이야. 기다리세요. 엄마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뛰어가지 말라는 거야. 기다리세요. 오케이? 예. 왜? 4개월 된 아기는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얼굴이 없으면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6개월이 되면 목소리만 들려도 엄마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조그만 집에서 사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엄마가 달가닥달가닥 하는 소리, 엄마 목소리가 잘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울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애기들이. 이건 아무튼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애가 머리를 박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장소에서 벗어나야 되죠. 어머, 부엌에 냄비가 넘치네, 내 정신 좀 봐. 그래서 관심을 안 주시는 게 방법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박으면 어떻게 해요? 다가가게 되죠.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 공부하셔야 돼. 애기 없다 그러셨죠? 미리 공부하세요. 옆방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호하게 누구를 해칠 것 같아. 한데 안 돼 할 땐 뭐라고 프레스하면 미안해 안 돼. 오케이? 너는 하고 싶은 심정 이해해. 하지만 나는 허락할 수 없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한 건 아닌데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허락하지 못해주기 때문에 미안해요. 오케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단호함. 너무 뒤집어 엎을 때는 양손 잡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안전문을 꼭 사시면 좋겠어요. 이 집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애가 알아요. 엄마가 체력이 안 된다는 걸. 그럼 이게 약점이 돼. 그럼 애는 더 기고만장해서 머리 위로 올라와요. 안전문을 나는 열 수 있고 애는 열 수가 없죠. 거기 좀 기다리세요. 자, 미안해요. 엄마 바빠요. 이렇게 하시는 게 훈육이야. 이게 좋은 거지. 너 왜 머리 박어? 자꾸 다가가서 엄마가 박지 말라 그랬잖아. 아빠가 박지 말라 그랬잖아. 왜 머리 박어? 왜 때려? 동생을 왜 또 때려?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니까 결국은 심하게 때리게 되고 욕까지 하게 되는 거니까 애가 때를 부릴 때는 어떻게 한다? 침묵이 더 좋은 훈육의 방법이다. 안전문 안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든지 애기를 집어넣든지.
자, 훈육에서 애가 대굴대굴 구를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가가지 말고 멀어져라. 그 다음에 바쁜 척해라. 안전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이것이 훈육의 기술입니다. 막대기를 흔들면 친구들이 다치잖아. 3세, 4세 이전 애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건 발달기적 특성이에요. 애기들이 엄마가 오면은 반가워서 자기 머리를 이불에다가 박고 숨었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시죠? 왜? 자기한테 자기가 안 보이니까 엄마한테도 자기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안 돼. 거기까지. 너무 긴 설명 필요 없어요. 5세 이전의 애들인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언어 이해력이 지연이 되는 애들이 훈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동생을 때리지 않으면 아이스크림을 줄게. 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기 귀에 어떻게 들어와요? 동생을 때렸으니까 아이스크림 줄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애기하고 오해가 엄청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길게 하지 말아라. 특히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5세 이전에 애를 데리고 강의하지 말아라. 짧게 안 돼. 기다려. 이 정도만 훈육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훈육은 뭐고 아동학대와 아동방임은 뭐냐? 이거는 정서적인 학대. 저희 할머니 이북분이십니다. 저보고 맨날 그 가시네가 그랬어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것이 욕이 아니라고 주장하셨지만 저는 너무 싫었어요. 아이가 싫어하면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한 조사 결과인데 말대꾸, 떼쓰기, 투정 이런 것으로 이건 진짜 학대를 해서 그 법정에 갔던 사건들을 분석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건이 뭐예요? 얘가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지. 자, 그다음 볼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훈육에도 모든 것에 정상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저쪽 끝은 과잉보호죠. 여자분들 많이 안 계시지만 결국 학대 방임을 하거나 과잉보호, 애가 할 수 있는 거를 스스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막 해주는 거 있죠. 그랬을 때 이것의 두 개의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성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된다. 근데 과잉보호를 한 사람은 사랑을 줬다라고 또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것이 무엇이 과잉보호고 무엇이 학대라는 규범을 아직 우리 사회가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저 아이 입장에서 difficult parents가 어떤 parents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얼굴 표정으로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없을 때 아이 입장에서 very difficult한 parents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소통하기가 힘든 부모예요. 이분의 얼굴 표정 보시죠? 예, 이 표정을 여러분의 이미지로 오늘 기억하고 가세요. 예, 이런 표정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려고 노력해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을 키울 때 이 표정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의 손자를 키우실 때만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라도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저렇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애기한테. 오케이? 그래서 애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은 말, 버벌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얼굴 표정, 목소리 톤, 제스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과 목소리의 베리에이션이 변화가 없는 분일수록 소통이 이래서 어렵구나. 내 아이도 나하고 소통하기 어렵구나. 나는 노력하고 있지만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기들도 마찬가지로 모방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이 그랬어요 라고 하면 얘도 아이 그랬어요 라고를 모방할 수 있어. 근데 집에서 아버지가 특히 경상도 대구 그래 밥 묵자 뭐 이거라며요. 뭐 세 마디라며요. 그러면 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도 짧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A 입장에서 의사소통하기 힘든 부모는 누구냐?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보통 누가 그럴까요? 엄마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이지 않은 건 뭐냐면은 과잉보호를 하다가 갑자기 짜증을 확 내고 미안해 하고 과잉보호하다가 짜증을 확 내고 이것이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태도입니다. 아마 아내가 아기를 낳고 신경질이 더 많아지고 특히 육아 우울증에 걸렸을 경우에 아내분들이 감정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도대체 엄마가 언제 나를 예뻐하고 언제 화를 낼지 예측이 불허해요. 예측이 불허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불안하죠. 그 다음에 아이 입장에서 어떤 부모가 힘든 부모겠어요? 욱을 하는데 너무 크게 욱하는 거지. 그래서 격렬한 분노를 가진 부모가 너무 힘들어요. 왜 격렬한 분노가 일어나냐면은
얘가 36개월인데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36개월짜리가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느낌이 더 많이 자주 드는 분이 계세요. 그건 누구예요? 마음의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애긴데도 36개월이고 5살이고 6살이고 13살이고 14살이건 간에 아이죠. 아이죠. 나는 걔보다 훨씬 나이가 많죠. 근데도 자꾸 내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느끼셔야 돼? 아, 나는 마음의 나이가 어리구나. 그래서 무시한다고 느낄 때 분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느낌 들 때 욱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행동의 범위가 이렇게 넓은 사람은 덜 욱하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규범이 너무 좁을수록 아이 입장에서 difficult parents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의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뭔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게 건드려졌기 때문에 격렬한 욱이 일어난다는 게 이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가시면서도 계속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와 관계가 힘든 게 과연 내가 difficult parents인가? 부모로서 아이 입장에서 difficult parents인가? 아니면 내 아이가 difficult child인가? 과연 문제가 내 아이에게 있는가? 아니면 나한테 있는가? 아니면 나한테 50이 있고 내 아이에게 50이 있는가? 아이하고 갈등이 있을 때 아이 입장에서 과연 나는 이지 부모인가? difficult parents인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 아이가 difficult child인가 easy child인가를 한번은 생각해보고 어떤 식으로 훈육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훈육하기 전에 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애기랑 놀아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죠. 놀아주지 않아 놓고 훈육하시는 거는 절대로 안 돼요. 저는 그 쉬운 아이를 키운 것 같아요. 교수님 말을 들으니까. 근데 저희 아이가 3살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을 맡겼는데요. 이 눈썹을 계속 뽑는 버릇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 병원을 갔는데 분리불안증 진단도 한번 받았었고요. 초등학교 때.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아이가 뭐 이상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이거는 못 고쳐요. 자, 볼게요. 지금 아이가 보이는 행동의 모든 원인을 환경에서 찾아요. 소아정신과는. 전 거기에 반대예요. 이 아이가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이 이걸 뜯었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자기 몸을 갖고 노는 거거든요. 귀를 만질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줘버리잖아요. 하지마 하면 이걸 더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을 빨거나 그런 좀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들 있죠. 했을 때 관심을 안 둬야 되는데 초보 부모가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학자 교수가 이제 자기 둘째를 놓고 첫째만 데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애들 똑같이 6살 지나서 아빠를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껌뻑껌뻑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 되게 유능하신 분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관심을 주고 하지마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반대로 한 거지. 거울 앞에 가가지고서는 우리 계속 누가 더 많이 깜빡거리는지 해볼까 한 거지. 해봐. 그게 애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놀이처럼. 그랬더니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다음부터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많은 애를 다루는 사람은 그런 방법도 써볼 수가 있는데 초보 부모는 일단은 그게 내 눈에 거슬리는 거지. 근데 사실 그걸 한다고 해서 얘가 엄청난 건강에 위협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손가락 빠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거는 지금도 이거를 관심을 두지 마세요. 아예 안 보이는 것처럼 해줘야 돼. 그런 문제 행동들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네. 지적질 절대로 하시면 안 돼. 할수록 강화돼, 그거는. 애기랑 요즘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하면은 뭐 해줄게라는 식의 대화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네, 둘째가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둘째가 생기면서부터 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깨끗하게 씻으면 마트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네. 그건 문제 될 거 없어요. 선천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기질을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그런 애들은 배려해.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저는 전혀 나쁘지 않은 양육 태도라고 생각하니까 불편하게 느끼실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